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짝짝짝짝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중국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죠. 요즘 중국 지표들 나오는 게 너무나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부양책도 사실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부양책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점검은 시시각각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부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궁금한 정도의 분입니다. 자, KB증권 박수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언더스탠딩에 나오셔서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저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차, 전자제품 이거 중국에서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뭐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유사한 걸 쓰긴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농촌 대상으로 해서 네. 내가 쓰던 지금 낡아 있는 가전제품을 가져오면 네. 이거를 새 제품으로 바꿀 때 구매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져가요? 이거는 이거를 구매한 어떤 브랜드한테 가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네. 주는 방식. 네네. 지금은 기업도 일부 보조금을 좀 지원해서 정부도 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를 좀 부스팅시키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규모가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정확히 얼마의 보조금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이거 그냥 립 서비스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네. TV를 들고 힘들게 네. 45인치, 요즘에 45인치 없죠? 45인치 있나?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요즘에 몇 인치까지 좋아요. 그래. 요즘 요즘은 인기는 거의 뭐 노트북 많이 보고 하니까요. 네. 70인치 힘들게 네. 들고 갔어요. 가서 이제 가게에 맡겼어요. 저 이거 보조금 주고 이제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게에서 하는 말이, 저희 정부로부터 얼만큼 받는지 몰라서 못 해드려요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아닐 그런 것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얼마,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기업단에서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마다 또 보조금 주는 게 다를 거거든요. 근데 불명확하다는 게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정부가 얼마 예산을 배정해 줄게. 네네. 이게 나와야 짜작짜작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얼마, 어떤 기업은 얼마. 그래서 이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또 제품의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A 제품 샀을 때 보조금 얼마, B 얼마, 이 금액이 딱딱 나와줘야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중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네. 내가 이거를 바꿨을 때 그럼 보조금을 한 뭐 10만 원 받을 수 있겠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건 아닌데 네. 10만 원은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다. 이러면 바꾸는 거고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2, 3만 원밖에 안 준대. 에이, 됐어. 네네. 이거 뭐 산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만큼의 효과가 얼만큼의 추가의 판매를 Q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어닝을 더 높게 반영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Q가 늘어날 수 있는 네네. 이슈이니까요. P가 좀 깎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숫자가 없으면 계산기를 못 두드리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장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혹시 그럼 과거에도 한번 썼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 정책을 발표했던 시점과, 그러니까 네. 공개했던 시점과 네. 보조금 주는 금액을 정했던 시점이 달랐어요? 아니면 그때는 한꺼번에 발표했었어요, 혹시? 그때는 좀 촘촘하게 나왔죠. 그 시기가 그래요? 되게 그럼 굉장히 지금- 짧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확실히 조금 실망스러운 건 맞네요. 실망스러운 게 일단 시기나 어떤 그 기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 보면 중국이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믿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수부양 하겠다고 외친 지가 꽤 됐어요. 네네. 이게 쌍순환이라는 게 결국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전략인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네. 근데 내수가 올라오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4, 5년 동안 내내 당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못 믿겠다. 실제 숫자가 얼마큼 찍히는지를 보고 움직일 거야.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구조상 네. 지금 대규모로 그렇게 재정을 써서 소비를 촉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네. 내용 중에 하나도 제가 고객분들 요새 만나면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는 네.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비재들 다 비중을 0으로 수렴해서 줄여놨어요. 아 진짜요? 네, 엄청 많이 줄여놨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아, 예, 예. 근데 이렇게 운용하는 입장에서 벤치마크의 비중 대비해서 많이 언더웨이트해서 줄여놨다는 건 부담이거든요. 네네. 이게 크게 튀어버리면 벤치마크 대비해서 못 따라. 상대 수익률이 많이 네. 괴리가 벌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쪽을 가장 많이 줄여놨고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만 수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는 돌덩어리 하나만 딱 들어가도 위로 크게 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뭐 투자 구루들이 말씀하시면 와닿지만 뭐 제가 얘기하면 하나도 와닿는 그 말인데 그 뭐 산이 있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있고 해갖고 그런 관점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골에서 우리가 이제 산을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어떤 모멘텀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건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자주 듣다 보니까 네. 말씀 주신 그러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정말 너무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반대 경우를 요새 계속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네네. 딱 쳐다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뭘까요, 그게? 그게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연결점이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대만 선거랑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친중과 그냥 뭐 그 친대만이 대결하죠. 친중과 어찌 보면은 반중 친미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대결하죠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네. 혹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끝나기만 해도 네. 제가 지금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소비재들, 뭐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게 한번 좀 모멘텀을 위로 가는 쪽으로 네. 한번은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어떤 연결고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은 좀 대입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제 친구가 뭐 선거에서 이겼다고 내가 갑자기 소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어떤 연결고리예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네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다들 탈세계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상황들이 조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대만 선거 지금 제가 그려드린 차트 한번 볼까요? 네네. 추이를 보면요. 이게 6월까지의 추이입니다. 빨간색이 친중, 국민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미 반중, 네. 이 가장 위에 있는 민진당이 지금 현직 대통령 그쵸. 차잉원이 네. 있는 정당 지지율 레벨 높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지율이라는 건 추세가 중요합니다. 네네. 이 기세를 가장 위로 강하게 뿜는 거는 중도, 중립을 표방하는 민중당. 아. 네. 근데 민중당도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반중 친미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가장 불안해할까요? 저기 친중 아니요? 친중이 불안해하고 친중에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정부가 가장 불안해하겠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중국이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액션을 조금 더 취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이 우측에 있는 게 7월 달에 네. 갑자기 대만 여론에서 새로운 이 국민당 그러니까 네. 친중파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이 친중파 후보가 경선에서 만약에 당선이 또 안 되면 네. 그러면 다음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표가 갈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더욱 친중파의 입지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새로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노란색 그거 타이밍이라고 해서 팍스콘 창립자. 네. 네, 이분이 국민당 소속입니다. 네, 근데 이분의 지지율이 또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네네.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요. 그렇죠. 실제 이분이 경선에서 져서 못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이 국민당, 친중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그럼 차선책으로 이쪽으로 갈아탈까 이런 조짐들도 좀 있고요. 네네. 근데 정당 안에서 지지율은 이 허우여우후이라고 하는 이분의 지지가 좀 높기 때문에 네네. 뭐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친중파인 이 국민당의 입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지? 사실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네.
지금 친중파인 이 국민당이 대만 국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네.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내거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뽑으면 네.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0에 수렴할 겁니다. 강도를 0에서 10으로 본다고 하면. 친중을 뽑으면 네. 네네. 그래서 우리의 안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직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뭘 해야 될까요? 불안감을 조성해야죠. 대만 해협에서 그렇죠. 네. 계속 위험해야 네, 그게 군사적인 충돌도 일부러 좀 자기적으로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만의 전체 무역 흑자에서 대만 반도체가 죄송해요.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하는 네. 반도체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비중은 50% 정도가 네네. 되고요. 절반 정도가 네. 사실 전체 비중이 중국으로 나가는 반도체이고 네네. 이게 전체 무역 흑자에서 실제 네네. 돈 버는 거에서 아.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적인 어떤 제재나 압박도 충분히 이들한테는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친중파 정당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필 대만의 어떤 이 독립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던 한국과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죽었다 깨나도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좀 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력은 그들이 같이 협력하고 싶을 만도 한데 그렇죠. 왜 이렇게 좀 유난히 한국한테만 모질게 굴지? 그게 이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만 선거가 내년 당장 1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는 어떤 유화의 제스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은 네. 하반기에는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요게 1월에 끝나니까 저는 마침 또 1월 끝나면 2월에 춘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쯤에서 슬슬 단체 관광객도 좀 풀고 그러면서 뭐에 물꼬를 틀려고 할 거냐. 중국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청 필요할 텐데. 반도체. 네,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 3전이 잘하는 HBM 네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네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때 돼서 업황이 조금 이제 바닥 다지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고 거기에다가 뭐 AI 수요가 안 그래도 강한데 중국이 막 부스팅하는 와중에 이제는 좀 한국이랑 뭔가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게 보이면 한번 이제 모멘텀을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근데 이쪽은 저는 바이앤홀드 전략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건 중국 소비 경기 자체를 제가 이렇게 좋게 보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이쪽의 수급이 지금 얇아서 짧게 조금 위로 튀는 거를 한번 먹고 빠질 수 있는 타이밍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비재들은 이제는 네네. 바이앤홀드 전략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들어가고 빠지는 타이밍이 중요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춘절 전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대만 선거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양책과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네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부양책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부양책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네. 7월 말에 정치국 회의 있으니까 네. 여기에선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겠어? 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기댈 건 없을 것 같으세요? 통화 정책은 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지금 어찌 보면 금리가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죠. 네. 왜냐하면 명목금리 플러스 그 사실 물가가 물가를 더해야 되는데 낮으니까, 네. 물가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요. PPI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중국 입장에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네. 대출 뭔가 이제 자금이 시중에 풀려도 신규 프로젝트로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은 하방을 좀 지지해 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있는 완다, 헝다 이슈 다시 좀 네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디폴트가 커지는 거를 막는 용도.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거지 위로 막 강하게 튈 수 있는 요인은 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이자를 조금 더 줄여줌으로써 약간 채무 조정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는 금리 조정 못 한다. 네, 제가 저는 사실 중국 주식을 분석을 계속 해왔고 네네. 앞으로 사실 할 거기 때문에 네. 중국 당연히 잘 되면은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래야 응원을 밥그릇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응원을 하는데 네.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냉- 보시면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봐주셔야 되니까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경기 부양책이 재정에서 강하게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경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2019년까지였잖아요. 네네. 이때 대비해서 세수가 얼만큼 줄었는가를 그린 겁니다. 보시면 3년 평균 누적 마이너스 30%, 지난해는 무려 50%가 줄었습니다. 네네.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일단 반토막 났어요, 세수가. 네, 2019년 대비 지난해. 아,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정부 입장에서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다음 이건데요.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정부가 전체 수입에서 세수 비중 빼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요 토지 사용권 매각입니다. 이게 비중이 여전히 55%. 근데 크게 못 늘었죠. 2020년, 2021년. 네. 근데 여기랑 연동되는 게 결국은 가격인데 네. 보시면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 그러면 디벨로퍼들이 정부가 규제하니까 많이도 못 사주는데 네네. 비싼 돈 주고도 못 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P와 Q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은 재정이 없죠. 그렇죠. 네,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부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라고 네네.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중국은 채권 발행해서는 안 돼요?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 중국 국채가 최근에 뭐 글로벌 채권 지수에 좀 편입되고 이러긴 했는데 다시 외국계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간첩법 이런 거 하는데 저 같아도 많이 안 살 것 같아요. 불안해서. 채권 투자는 또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데 네. 중국이 채권 발행하면 국채든 회사채든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한 80% 정도 물량을 삽니다. 근데 네네. 지금 은행 버든이 너무 크잖아요. 네. 금리를 내리니까 예대 네. 마진이 계속 그쵸, 얇아지는데 그쵸. 네. 이거를 시중에서 소화해 주는 게 그리고 또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국채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 가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금리는 내리는데 국채 발행을 막 늘린다? 어. 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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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민은행에서는 완화하는데 시장에서 긴축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재정은 못한다가 맞습니다. 못한다. 그래서 이게 언제 회복될 거냐. 네네. 강한 경기 부양 지금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세수가 3년 동안 내리 떨어졌으니 네. 이게 정상화되려면 3년이 필요하다. 3년이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다시 옛날 느낌으로 부동산을 막 끌어올리는 정책을 쓴다? 네. 그러면 중국은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차트 때문에. 네네. 중국이 이미 미분양 주택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사이클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요. 착공을 엄청 늘리는 거거든요. 네네. 착공을 늘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추가로 공급이 생기는 공급이 거잖아요. 늘어나죠. 근데 이미 공급이 엄청 많은데 추가 공급을 넣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출산율인데 사람은 이걸 지금-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가격이 더 망가지는 꼴로 가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희소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천천히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나는 비용이 하나 있어요. 비용이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공급망을 재편하잖아요. 네네네. 공급망을 재편하는 건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급망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롭게 생산 지어야 라인을 되니까. 네. 깔고 내가 뭔가를 들여오는 루트가 원래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해양 이런 운항 그 궤적 그렇죠. 이 비용 이걸 네. 최적화해놨는데 이걸 다시 세팅해야 되니까 네네. 비용이 늘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인도네시아의 1, 2차, 3차 산업의 비중인데요. 네. 1차 산업에서 광산업 비중이 쭉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기여가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도네시아로부터 광물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네. 광산 업체들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네, 인도네시아 광산업체들을. 네, 중국 정부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이 네네. 여기 니켈 기업 이런 쪽에 지분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급망 재편에서 그러니까 공급망 하면 수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수입 수출이 원활해야 왜냐하면 모든 소재를 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모든 광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광물들을 이게 결국은 비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의 압박에 IRA 법안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더 이게 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내가 이러한 광산업체들 핵심적인 소재들 내가 지분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위안화 절하의 그림이 여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재정이 아니라 밖으로 이거는 쏟기는 그림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안에 있는 재정을 더 신경 쓰기 어렵죠. 그렇죠.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데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지금 우리 집에서 읍내 나가는 도로 깔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막 집에 쓸 돈 아껴야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게 너무 슬프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이 강하게 나오기 어렵다. 네, 그렇게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일본 따라간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나오셨던 분들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박수현 팀장님 어떠세요? 이게 제가 일본 케이스를 그래서 이번에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본과 중국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냥 좀 뭐랄까 이 트리거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네네. 나타났던 현상들은 비슷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저물가 가고 근데 처음에 트리거가 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은 지금 문제가 코로나 봉쇄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일본은 좀비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준 네. 좀비 은행들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초저금리를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이 기업들과 은행과 이 정재계의 청탁이 상당히 강하게 이 트라이앵글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초저금리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패착이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든 거죠. 근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 들어오자마자 기억하시겠지만 반부패했죠.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맞아요. 엄청 강하게 네. 했습니다. 뭐 그림자 금융 없앤다. 네, 그래서 철강, 석탄, 화학, 뭐 시멘트, 조선 이게 5대 공급가인 산업인데 네. 여기에 통폐합 엄청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스크랩 처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덩치가 커서 계속 살펴야 되긴 하는데 부동산을 제외한 쪽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그때 대부분 산업들이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 옆집의 제조업, 옆집에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채를 굉장히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부실화가 됐었던 네. 상황인 거죠. 모든 전 업종들이 대부분. 중국은 그 지방 정부의 부채도 너무 많아서 못 갚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 말고 기업들은 괜찮다고요? 기업들도 부동산 디벨로퍼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부동산 디벨로퍼는 대부분 지방 정부랑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네네, 네. 여기를 제외한 뭐 일반 유통업, 일반 제조업,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산업 내에 있는 다른 업종들은 지금 돈을 좀 못 버는 건 문제가 되지만 네. 이들이 부채 때문에 되게 허덕이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특히나 공급가인 산업으로 불렸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리컬에 있는 쪽들 이쪽은 중국이 수요가 많으니까 네.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도 중국 경기 보잖아요. 네네. 중국이 가장 그쵸, 많이 그쵸. 수요를 네네. 빨아들이니까. 네. 근데 이러한 중국에 있는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다. 그래서 은행과는 좀 이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네. 지금은 저는 그래서 장기 불황으로 장기 저물가로 중국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점진적으로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1에서 뭐 1.5, 2.0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 다만 주식은 기다리지 않죠. 그렇죠.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달라졌던 게 리창
총리였었던가요? 빅테크 기업들 불러 모아놓고 청년들 고용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규제 끝났다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했던 거.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본인들이 일단 아쉬운 게 있죠. 네네.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지난달 수치를 더 이제 끌어올렸어요. 높았죠. 네. 21.3%가 나왔는데 이게 그 교수님 한 분이 양심 선언으로 네. 실제로 체감해서 내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거의 50%에 육박한다. 청년 실업률이요? 네. 둘 중 하나는 네, 실업 일자리가 상태다. 없다. 네네.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쪽 고용을 가장 많이 흡수해주는 민간 기업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한테 이제는 좀 잘해보자. 내가 더 이상 규제와 압박을 안 할 테니 네. 고용을 좀 많이 해줘라라고 미션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투자할 때 네. 중국에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빅테크 기업 투자 많이 하시고 네. 이런 기업이 또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연결되어 있는 상품들에 좀 연동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이제 이들이 하방이 그렇게 크게 열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하방 경직선은 좀 생긴 것 같다라는 거는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홍콩 증시를 조금 더 브로드하게 본다고 하면은 홍콩을 중국이 원래는 그 이제 편입시키는 그 국가보안법 통과하는 그 구간에는 이쪽을 이제 좀 버리는 카드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홍콩을요? 네. 그래서 홍콩이 원래는 그때 막 시위할 때요? 네, 유한화 국제화 이런 네네. 거를 중요한 허브로 홍콩을 이제 중용하겠다 이런 네네. 스탠스였는데 이거를 갑자기 마카오로 옮긴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마카오에 유한화 이런 거래소 같은 거 청산소 엄청 네네. 만들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그 그림을 좀 되돌리는 것 같습니다. 홍콩으로. 네, 그래서 홍콩에 유한화 플랫폼이 신규로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강구통이라고 네네. 본토에 있는 분들이 홍콩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원래는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페그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유한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제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거 투자했어야 됐는데 네. 바로 유한화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홍콩에 유입되는 유한화가 많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유한화를 가지고 뭐 다른 나라랑 교육을 좀 더 늘린다든지 여기에 있는 이제 유한화 국제화. 왜냐면 아무래도 네. 본토보다는 홍콩에 글로벌 기관의 자금들이 많이 인플로 아웃플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홍콩장이 물론 변동성 굉장히 높았는데 좀 나쁘지 않았어요. 네. 특히나 본토에서 강국통으로 엄청 샀습니다. 홍콩 주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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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저는 요러한 그 정부의 입김에 좀 일환도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동시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네. 홍콩이랑 본토에. 그러면 본토에 있는 주식은 수익률이 안 좋은데 왜 홍콩만 사지? 네네. 합리적인 의식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네. 그림으로 갈 거긴 한데 저는 언젠가는 이 달러 페그제를 중국이 폐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전하게 네. 큰 리스크가 터지지 않게 하려면 이 홍콩에 있는 유한화의 유동성이 많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달러 페그제를 다 이렇게 없애도 네네. 이 지역에 큰 타격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유한화 유입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유한화 채권도 국채를 네. 일부 좀 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이렇게 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유한화가 안에서 계속 이제 사고팔고의 이 흐름을 만들려면 이러한 행태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막 그 자금이 쏠려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방만 좀 이제 더는 안 떨어지겠지. 이 정도인 거잖아요. 네. 펀더멘털이 변한 건 아니니까. 네, 결국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 본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네네. 본토가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그래도 한 가지 계속 추천드리는 건 있죠. 뭘까요? 네, 그 AI 밸류 체인. 그래서 이제는 중국 하면 소비 이렇게 연결해서 보셨던 고리를 네. 조금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중국 하면 테크, 네. 그리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통신 이런 걸로 연결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국을 첫 번째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제가 또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제가 중국 통신사 이제 IR 미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중국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얘기 들었던 중에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실제로 이 통신사가 주가가 YTD로 굉장히 좋은데 네. 돈을 못 벌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전체 매출액에서
4분의 1 정도가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서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방 정부 네. 그리고 지방의 뭐 지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행정 처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쌓았겠어요. 이거를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화합니다. 다 옮겨요. 네네. 그 다음에 그들만을 위한 아키텍처랑 아, 이거를 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화하고 있다. 이런 거는 뭐 미국이 압박해도 사실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옛날에 중국 하면 그 맨날 했던 그 수많은 껌 하나만 팔아도 이거였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저 멀리 뒤로 제쳐두고 자 이제 우리 중국도 좀 투자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현 팀장님과 조금 오랫동안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서 조금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